그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이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직접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를 아직 못 가고 재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그 젊은 청년이 그 페이스북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나는 그건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이제 막 슬프게 울고 또 막 왜 빨리 구조를 못 하느냐고 정부 당국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판하는 글이에요. 미개하다. 뭐 딱 그 문제가 되는 말은 그거예요. 미개하다. 그 뭐가 미개하냐? 대통령이 갔는데 막 대통령한테도 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는 게 미개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답변을 썼는데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신발도 집어 던지고 뭐 계란도 집어 던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 잘못하면 그런 수모를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미개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정몽준이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정몽준의 아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나님들은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지 않나 이 사람이요? 조국이라고 하는 교수와 더불어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상당히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공개적인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내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조금 보니까 가볍고 뭐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그게 왜 캐스터로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MC 보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그 정몽준 아들의 말에 대해서 붕괴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동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몽준의 아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입장에 동화되어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기에 그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 동화되고 그 정몽준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박근혜 입장에 동화됐을까? 이게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르크스 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동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가 있죠? 사장은 사장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럼 이 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이겠어요? 이 사람은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을 대통령이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해관계가 절대적으로 같아지지 않는 거야. 상충되게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 입장에 동화되는 사람은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 남한테 월급 받고 고생하는 사람이 그게 동화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이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은 사장 입장에 동화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뭐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세상 일은 이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말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와서 사회과학 서적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 참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사상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계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릴 때 계급이라고 하면 파출소에 가면 순경들 계급장 달고 있고 군대 가면 군인들 계급장 달고 있는 그것만 계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민이면 서민이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상류층 이러잖아요. 상류층, 고위층. 그 사람은 고위층이고 상류층으로서의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몽준의 아들은 어리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어디에 있느냐? 상류 계급에 있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류 계급을 대변하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이제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부처님 이제 그것을 다 폈으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천한 사람 이 비릉뱅이 거지야 천하디 천한 사무나 우리 집은 신선한 불을 섬기는 집 너에게 나눠줄 밥은 없다.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느냐? 어느 날 와라나시 사바티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계시는데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갑자기 집에서 휘쳐나오며 소리쳤다. 바라문, 당신은 무엇이 청한 것이며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지 알기나 하시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는 사람, 포용하고 용서할 줄을 모르고 원한 같은 것을 품고 사는 사람, 간사하고 악독하여 남의 아름다운 덕행을 질투하는 사람, 남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좋아하여 시비를 잘하는 사람,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도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을과 도시를 독재 권력으로 지배하고 나라의 백성을 억압과 탐욕으로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한 사람입니다.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 개인에게나 국가 사회에 큰 빛을 지고도 갖지 않는 사람, 남이 가진 것을 탐내어 도둑질하는 사람, 이해관계로 거짓된 정언을 하는 사람,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 정파나 계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말이지 지탄받는 천한 사람입니다. 갖추고 있는 도덕이 없으면서 남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남의 사상이나 종교를 비난하고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야심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무엇보다 세상을 속이고 끝내는 자식이나 부모까지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날 때부터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돈이 많고 권력이 세고 명예가 높다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분이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하는 행위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하나니, 열애의 법에서는 타고난 신분으로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문에게 설법하자 훌륭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열애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요 시의 내용은 이제 계속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사회적 계급이 높고 따라서 많이 배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냐? 천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부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사회 계급을 부정하는 말이죠.
또 요즘 사회를 빗대서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체류탄 가스 마시고 데모하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 좀 더 많이 달라고 파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당당하게, 아니 내가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그게 합당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한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의 일을 시키고 그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자기 생태 같은 자기 아들이, 아들 딸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죽어도 억울한데, 잘못한 것도 없고 수학여행 간다고 갔던 아들이 그 배 타고 물에 빠져 죽었다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미친 듯이 울고짖고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게 천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걸 천하게 보는 건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런 계급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내가 뭐 특별히 뭐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옆에 그 밑에 제가 우리 노보살님이나 이런 보살님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카스트에 대해서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걸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인도의 카스트는 아주 유명하다. 브라흐마나,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브라흐마는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한문으로 얘기할 때는 바라문 그렇게 표현하죠. 크사트리아, 이거는 뭐냐면 무사계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왕족권이에요. 바이샤, 농민과 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바이샤라고 하고, 수드라, 불가촉천입니다. 왈, 그야말로 가장 천한 쌍놈이죠. 등으로 나뉘는데, 본래 기원전 1500여 년 정도 전에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범하여 정복하면서 원주민과 피부색이 달라 그들을 제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그래서 순결을 유지한 브라흐마나는 제사장으로 사회의 지식과 사상을 지배하고, 크사트리아는 무사로서 왕족과 귀족들이며, 여기에서 이제 좀 한 가지 잠깐 설명을 좀 하나 하고 읽어드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지구가 나이가 이제 이게 뭐 45억 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구에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산 거는 한 1억 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구 나이 45억 년 가운데 44억 년 동안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주라기 시대, 소리 말해서 공룡이 살았던 시대, 이럴 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이 사는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현생인류라고 하는, 이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하고 나서도 이 지구상에 한 10만 년이나 뭐 한 몇만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빙하기와 해빙기. 이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저 시베리아 해빙기 때 시베리아 그 넓은 들판 이런 데 가서 살은 거야. 살다가 다시 어령이 오는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이 남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몽골리안족들이라는 넓게 내려오고 이 중국으로 아시아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것은 그 유럽 쪽으로 내려가는 이게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 지금 백인들. 그것도 이제 아리안도 거기서 여러 혈통으로 갈라졌죠. 갈라져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지구상의 인종이 크게 따지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한 아프리카에서 그냥 정착하고 있었던 이 좀 우리끼리만 있는 데서니까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피부가 검잖아요. 피부가 검은 흑인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몽골리안족이라고 해서 엉덩이에 반점이 있는 이쪽 쪽. 그리고 이제 크게 나누면 이쪽에 아리안족이라고 지금 유럽에 내려가서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이 일부는 적게 하고 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이 중간에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도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로 오니까 인도에 원주민들이 있어서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을 아리안족들이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1500년 전이면 기원전 1500년 전이면 철기 시대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내가 첫날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했는데 이 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 이 철기는 요즘은 금속으로 값을 따지면 동이 구리가 훨씬 비싸잖아요. 철보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제조 기술이 구리는 쉽게 높고 철은 2배, 3배나 높은 고열에 녹는 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고열을 낼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그래서 철기하고 동기가 만나면 전쟁하는 무기로서 철기가 훨씬 우수한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점령해 버렸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지구상에 이제 이렇게 또 소수 이 동남아시아를 위주해서 이쪽으로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은 이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하고 이 아리안족이 뭐냐면 자기들은 글을 읽고 문자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사장 이런 걸로서 자기 사회의 최고 상층계급.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쪽에. 그게 점령하고 있고, 쉽게 우리들 개념으로 하자면 무당이 그 사회의 지배계급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다음 단계의 계급이 무사계급, 그 다음에 평민계급, 그 다음에 천민계급이 이제 최고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 천민계급. 이래서 이게 이 안에도 여러 가지 계급으로 다 나눠지는데 큰 단계로 4가지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 됩니다.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계급,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문제가 되는 계급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못지않게 계급이 분화되어 있고 아주 골치 아프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조선 500년 동안에는 사대부라는 계급이 있잖아요. 이 위에 왕족도 있지만 이 지배계층이 있잖아요. 있고 그 밑에 이제 평민계급에 해당하는 농민계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상공인 계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백정 이런 갑바치 이런 거 하는 그야말로 북상노 계급이 있는 거야. 이게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이런 계급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이 상류 계급, 이 사대부 계급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조선시대에 우리가 1500만, 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뭐 우리 인구가 얼마쯤 됐느냐, 뭐 1000만 정도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선 중기에. 그 가운데 이 상류 계급은 한 몇십만 명 안 돼요. 그 세기. 그럼 대다수의 이게 뭐예요? 80% 내지 이상이 이 계급입니다. 이게 다 개설도 못하고 뭐 거석도 못하고 다 이게 어찌 보면 하청 쌍놈 계급이에요. 그 이게 극히 요게 몇 사람 안 되는 거야, 상류층 계급은. 그 여기 이제 이 계급이, 그런데 이런 데 있는 백층이라든가 이게 상위 계급이라든가 이런 계급들은 절대 이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는데 이 계급 사이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양민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양민. 이거는 어떤 것에 해당되느냐 하면 이것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양민이라는 게. 이 양민 계급은 어떤 것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때 조상에서는 벼슬을 했지만 3대, 4대 내려오면서 몰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노력해갖고 공부를 하면, 과거에 합격만 하면 여기 상층부에 진입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완충 역할을 거기에다 사이에 끼워놓는 거죠. 그런 게. 그래갖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건데, 그런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가 오면서 내가 첫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이 아리안족이 년대명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부처님 시대가 되면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시대쯤 되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그런 인도가 이제 오랫동안 지배해온 약 한 1000년 이상을 지배해 왔던 이제 이게 다라문 계급, 이게 왕족 계급, 무사 왕족 계급, 여기 이제 그 평민 계급, 여기 이제 완전히 불가촉 천민 계급, 이렇게 이제 4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다라문들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왕족들이 권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님들도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옛날에는 강의하고 이런 거 하면 그걸 명확하게 집어주는 건데, 불철을 오랫동안 연구한 이런 사람들도 보면 부처님은 시족국가의 조그마한 나라에 왕에 불과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인도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나라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다 조그마한 시족국가예요. 시족국가인데 이때 부처님 태어난 이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의 시족국가와 이쪽의 부족국가, 이 부족국가 간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 통합이 어떻게, 너하고 우리하고 손잡아서 통합하자, 이러는 통합이 아니라 이 강력한 철기 그 무기가 생기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뭐 노예로 흡수한다는 게, 그렇게 흡수해서 나라를 크게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 부처님 시대는 그게 통일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에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룬 사람이 아소카 왕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부처님 태어나신 그 당시에는 춘추 시대로 달리 갈라져 있잖아요. 제국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중국을 비로소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든 사람은 한참 후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통일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이 유럽도 그렇고 다 그래. 유럽도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 그때는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변두리에 지금 이태리 반도 국가에 들어서 여기 한군 지역에 지중해를 가에 이렇게 자리 잡은 노마가 조그마한 도시
막 도시락하기 마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무슨 하고 이거 옆에 주변에 있는 이 마을들이 이렇게가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거 있어요. 그게 하고 이게 노마가 같이 결탁을 하는 거야. 결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마가 국력을 키워서 이걸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무역이 발달하면서 여기 농민계급 외에 상인계급들이 점차 부를 축적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전에 나오는 수달장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이 바라문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라문도 감히 이 돈 많은 놈한테 함부로 못하고 왕권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 르네상스 시대에 그 유럽에서도 이름 뭐이고 저게 유명한 은행 집안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예?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맞아. 우리 만 선생님 저 서울대학 출신이 돼가지고 저런 걸 잘 아릅니다.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 옆에 국가보다 더 권력이 세요. 그 가문에 도전하면 군사를 끊고 하고 국가도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처럼 거대한 상인 재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 이런 데에서 이 계급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계급을 부정하는 말을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맥히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은 부처님도 목숨 부리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은 불교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정치적인 얘기 합니까? 하는데 아니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양반이야. 이게 불교예요. 뭐 사성제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것도 내가 나중에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실제 그런 거는 부처님이 메시지를 던지기에 하나의 그 수단이 불과한 것이지 진짜 우리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요. 그 어떤 놈이 천한 놈이냐? 네 생각해봐. 네가 바라몬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네가 그러면 고귀한 신이냐? 네 천한 행동하면 너는 바라몬도 천한 놈이야. 에? 수더라. 불가촉 천민. 수더라도 아이고 난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거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바라몬이라고 너는 나를 갖다 천한 사람이 가냐? 이 사문화 이게 지나가는데 그러잖아요. 이 비릉뱅이 거지야.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물론 내가 경전에 이 서토리가 이 기사가 상당히 길게 나와져 있는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걸 내가 압축해서 이렇게 한 것이 하기는 그래 했지만 그래 천하디 천한 사문화. 이 사문이라는 게 뭐예요? 사문. 부처님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문은. 우리가 오늘은 스님을 지칭해서 사문 이러지만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사문이 있었어요. 이 사문들은 뭐예요? 이런 계급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게 신분의 차이 구별 없이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등장하기 시작해서 왜 이런 상인계급 이게 수도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어렵죠. 왜 아예 아무것도 뭐 무식하면 그 명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이 성립되고 자기 안에 어떤 고상한 철학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독서를 하고 머릿속에 일정 부분의 지식이 축적돼야 돼요. 축적.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아무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고상한 생각을 못 냅니다. 그건 고금을 통해서 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 그렇다 하고
그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런 평민계급이 있고 또는 왕족계급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점차 진리를 탐구하고 바라문들만 점령하고 있는 이 바라문들이 1500년 동안이나 인도 사회를 기원전 1500년이나 인도 사회를 점령하고 있을 때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인류의 보고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성전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축적을 했고 했는데 그런 걸에 그치지 않고 이 명상하는 바라문 사문계급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더 이제 그게 헷갈리죠. 이게 이제 그러나 여기에 바이샤는 농업과 상공업을 하고 일정 수익을 세금으로 냈다. 여기에 수더라는 천민으로 마을 근처에 살면서 온갖 자벽을 담당하였다. 경전에는 이러한 천민 출신이 출가하여 대아라한으로 국왕이나 브라흐마나로부터도 존경받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카스트라는 말은 본래 인도 말이 아니고 포르투갈어 말로 순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인도에 들어갔어요. 원래 포르투갈에서 인도를 찾아가는데 인도를 찾아가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려고 맨날 그것도 참 내가 이 지리하면서 말인데 이리 가서 인도를 가는데 너무 먼 거야. 그래서 빠른 길로 가는 무슨 방이 없겠나? 왜? 그때 이미 누군가 실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 뭐이고 저 망원경을 만든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했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여행을 못 합니다. 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야. 지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바다거든 이쪽에도. 이래 나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꾸 갈 건 뭐 있나? 이 가는 게 되게 머니까 어디로 가냐? 인도 가는데 이리 가자. 거꾸로 가다가 어디를 만났냐? 지금 아메리카라고 하는 데를 만난 거예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데를. 그렇게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콜럼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한 그 사람들이 포르투갈의 말로 순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들이 인도에 처음 들어가서 사성계급 제도를 보고 순열제도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라문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재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들은 가문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켰다. 그들은 문화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추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고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서 사문인 부처님은 밥을 빌어먹는 신분이고 사회적인 계급을 무시했다. 바라문의 입장에서 불교의 사문들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불온하고 천박한 이들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라문은 부처님을 향하여 천하디 천한 사문아 하고 욕을 한 것이다. 여기 이 설법은 사람은 타고난 계급으로서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선언이다. 사실상의 계급을 부정한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직도 인류에게 평등은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계급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설법이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이지만 새롭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건데 지금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연속곡 한번 봐보세요. 연속곡 부자로 좀 잘 사는 주인공 A라는 남자 주인공과 저 못 살고 뭐 어디 저 뭐든 가난한 집 딸인 B라는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가 나타나고 다방으로 불러내고 수표 한 장 주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연속극에 가장 많이 등장한 중요한 스토리잖아요. 이 천한 것이 감히 네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우리 집안으로 시집올 생각을 다 해. 그냥 물을 촥 얼굴에다 뿌리잖아요. 아니 그런 부처님이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나타나서 사람은 그런 걸로 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을 신분을 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답습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답습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다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 박 선생님 안 와가지고 우리 빛나 보하는 계속 들어서 알겠는데 내가 하나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이 EBS라고 하는 방송에서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요.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가 누굽니까? 조용기잖아요. 그 조용기의 손자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방학을 틈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8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손자도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한 30대나 됐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이야. 걔가. 그 친구들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국산차로서 부를 상징하는 차가 그랜저 아닙니까? 그랜저를 쫙 두고 이 시내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고 가장 싸구려 차인 프라이드가 앞에 착 끼어들었어.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그 EBS에서 그 방영됐어요. 이게 팍 끼어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신호에 딱 걸려가고 서 있을 거 아니야. 내려서 문을 열고 야 내려가 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걔가 왜 그런지 하고 내리니까 몰매를 때 집단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 경찰로 붙들려 갔어. 왜 때리냐 이러니까 뭐라는 거야? 걔들이 답변이. 아니 프라이드 주제에 재수없게 왜 그랜저 가는데 앞에 막느냐 이거야. 끼어들었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 EBS의 다큐멘터리를 그걸 촬영한 그 PD는 이게 뭐냐 이게 대체 왜 이러지?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 실험을 해봤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걔들이 때리겠다 하는 그거 신문 기사 그거를 거기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제공한 거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신호가 있는데 싸구려 차를 앞에 가서 신호에 대기하고 딱 서 있는 거야. 그럼 뒤에 이제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뒤에
고급차들이 주위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어떻게 하냐.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빨리 출발하고 크랙션을 팍팍팍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팍팍팍 누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 조금 더 0.1초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 눌러버리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런 현상을 보고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몇 분이나 그걸 해봐요. 실험을 10번 20번을 실험했는데 다 그래. 그냥 반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국산차 에쿠스 또는 벤저 이런 차는 또 제일 앞에 이제 신호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냐? 물경 30초, 40초를 출발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 놈도 이걸 빵빵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움직이니까 옆으로 피해서 그냥 빵빵 안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 또 내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 옷을 파는 가게에 쇼윈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젊은 청년을 하나 그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청년들이 이제 하나 그거 옆에 같은 PD를 젊은 애를 그거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 PD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차림 그대로야. 운동화, 청바지, 그리고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래가지고 그 소인도에 그때 서 있는 거예요. 그 유리가 딱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촬영대를 갖다 놓고 그 다른 PD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붙들고 묻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에 나왔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실험하는가 봐. 저 지금 안에 지금 서 있는 저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뭘 것 같으냐? 그 비정규직. 어디 아르바이트나 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 그럼 뭐 연봉은 얼마쯤 되면 1,000만 원 미만일 것 같다. 뭐 거짓말을 잘할 것 같다. 뺀질뺀질하게 보인다. 무슨 온갖 부정적인 저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라고 하면 알겠느냐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저런 사람하고 이래 된 거야.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얘를 똑같은 동일 한 사람이에요. 얘를 양복을 쫙 입혀가지고 좋은 양복을 쫙 입어서 넥타이 쫙 매고 구두 바짝바짝 닦고 그래갖고 그가 또 이렇게 똑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쯤 했냐. 야 이거 연봉 1억 이상 받을 것 같다. 직업이 뭘 것 같은 뭐 변호사나 무슨 의사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일 것 같다. 이래 쭉 오늘 데이트처럼 아이고 데이트 하고 싶다. 말하면 막 말이 진실하게 거짓말을 절대 안 할 사람 같다.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무형으로 설명 못 하더라도 아니까 무슨 루비통 들고 다니려고 뭐 사내를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내부의 안에서 의식이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정리가 생겼는데 이번 4월 초파일날 하나 나눠주는 글자가 이 글자 어디자 오늘도 좀 왔던 분들 그 4월 초파일날 못 오실 분들 계시면 나눠
사람은 사상과 철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계급과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 옷이야.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게 옷이라는 게. 그 요즘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옷으로서 신분을 나누지 않는 사회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건 없어요. 법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 또 아무거나 입잖아요. 뭐 보면.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점잖하게 한다고 뭐 넥타이 메고 뭐 양복 잘 입는 거 이런 거는 하지. 그렇지만 뭐 검은 걸 입든지 흰 걸 입든지 뭘 입든지 뭐 아무 관계 없잖아요. 네? 이번에 뭐 오바마하고 박근혜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게 오바마는 그게 검은 옷을 입고 나오고 그석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게 그석은 박근혜는 파란 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 오바마가 그 회담하기 전에 잠시 세월호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묵념합시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바마가 그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고. 그 박근혜는 그거 하는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게 좀 정치적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그러나 이게 이제 내가 그 옷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거냐 계급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비유해서 이 적절한 비유일 수 있잖아요. 박근혜가 파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텔레비에서 비난이 부족하니까 이거 참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게 좀 그거 하고 노란 리본도 하나 달고 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체면이 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 화면에 뽀삽을 한 거야. 방송국에서.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할머니들은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표현 나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알거든. 그래서 더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옷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옷을 입는 것 같지만 옷 하나가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옷이 우리들의 신분과 우리들의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오바를 하니까 우리 참 시간이 바빠서 끼어드는데 대충 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는 이제 고대 역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회를 되게 보면 현대 사회라 그러잖아요. 현대 사회라 그러는데 그 현대 이전의 사회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근대 사회라고 그럽니다. 근대. 그래 이제 현대, 근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 현대와 근대 이전에는 그럼 뭔 사회냐? 그걸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 중세 사회니 뭐 이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그 중세보다 더 한 거는 또 고대 사회 뭐 이래서 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고대 사회부터도 우리가 보면은 이 당나라 시대에도 이 근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근체시라는 말을 쓰거든. 그게 우리가 오은시라든가 칠은시라든가 이런 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딱 정형화된 시. 이거는 당나라 때 와서 그런 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를 그 당시에 그
시인들이 부를 때 건채시라 이랬어요. 건채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근대문학, 뭐 요즘도 문학으로 하면 현대문학 뭐 이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전에는 현대와 근대 이전에는 사회가 아까 보면 굉장히 계급이 분화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이미 어린이라는 사람을 딱 그 사람의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아, 이 사람은 계급이 사대부 계급인가 중인 계급인가 상인 계급인가 무슨 저런 뭐 천민 뭐 백정 계급인가 이걸 딱 명시합니다. 명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조선 시대에 우리가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그 장희빈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장희빈 그 숙종 때의 그 여자 우리 연속극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장희빈은 다 알잖아요. 장희빈. 그 장희빈이라는 사람이 무슨 출신이냐면 중인 계급의 출신의 여자인데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에도 중인 계급이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의 집안이 자기는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큰아버지가 조선시대 그 당시에 조선 숙종 당시에 대한 조선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 지금 연속극 같은 거 할 때 뭐 좀 외국되게 얘기하면 그 아주 부자야. 부자야. 부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궁중에 궁녀로 들어갔어. 그 궁녀로 들어간 게 집안이 가난하고 이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 여성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걸 궁녀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거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계급을 명시하는 시대예요. 계급. 그래서 현대. 근데 요즘은 근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렇게 올수록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명시하지는 않아. 명시하지는 않지만 계급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불교를 하는 우리는 불교의 원래 그 불교가 지향하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금 시를 통해서 읽었듯이 부처님은 철저하게 계급을 부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얘기를 할 겁니다만 우리를 가장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 계율제일인 그 이런 거고 우루빈나락하는 우루빈나 이런 사람은 천민계급이에요. 왕족들의 석가 부처님 그 왕실 거기에 이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가하고 스님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석가족 출신들의 왕자들이 나중에 뒤에 와서 출가하고 또 스님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절을 하는 거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머리를 깎아주는 하인에 불과했던 사람을 같이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사형님이라고 하고 받들고 절을 하고 해주는 거예요. 매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국왕도 모든 국왕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부처님을 사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국왕들은 와가지고 그런 천민 출신이 선임이 되면 그 와가지고 절을 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듣는 거야. 가르침을요. 이런 거는 그 당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지금도 이 고대 사회 이 부처님 당시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바를 했으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구별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로서 구별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으로 그 사람이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은 행위가 인격을 갖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임효림이 만든 말이 아니고 행위가 인격을 갖는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업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